착한 경영 전체를 아우르는 어찌 보면 이제 원론이자 총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데요. 사실은 이게 저도 계속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저의 생각이 완전히 확고하게 정리가 돼서 누구하고 내놓더라도 문제없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제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제 갖고 많은 사람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같이 이제 내용을 나눴지만 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계속 바꿔나가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는 좀 다른, 약간은 좀 다른 내용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뭐 아시다시피 착한 경영인데요. 이 착한 경영이라는 것이 사실 2007년도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름 지은 다음부터 시작됐던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어떤 이제 노력을 하고 어떤 경험을 쌓다가 중간에 이제 이름을 짓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 출발점을 놓고 보면은 제가 이 벤처 사업을 했다가 크게 실패한 다음부터 사실은 이제 착한 경영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이전의 스토리 얘기를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실패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착한 경영이라는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이 IT 벤처인데요. 이 IT 벤처 스토리를 얘기하려면 그거보다 사실 이전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IT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도대체 제가 왜 IT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얘기와 더불어서 사실 제가 그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도 저한테 이 등불처럼 저를 항상 교훈을 주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이전에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스토리부터 조금 길더라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는 이제 우리 삶을 마치 연극처럼 1막, 2막, 3막 이렇게 나누는 거를 좋아해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삶이 4개의 막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막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내가 독립적인 하나의 성인이 돼서 움직이기 전에 뭔가 배우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죠. 사람들마다 그거는 뭐 거의 과정이 비슷비슷합니다. 태어나서 부모님 품에서 자라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고 뭐 이런 스토리겠죠. 그래서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인생의 1막이라고 한다면 이제 책상에서 배운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실전에서 사회에 진출해서 그것이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될 사회의 룰은 또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실제 프랙티스에서 실제 해보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생의 2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직장을 처음 이제 들어가는 신입사원 때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2막이 쭉 전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막이 언제부터냐 그러면 이거 사람마다 조금 이제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막이 이 룰이 있는 사회에 내가 적응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3막은 내가 룰 메이커이자 게임 체인저가 돼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갖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이 시기가 3막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3막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3막을 경험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4막은 2막에서 끝나서 4막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3막을 거쳐다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룰 거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상으로 가기 전까지 세상에 남아있는 이제 그 여력으로 기여를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을 마감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4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3막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2막이거나 3막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2막 스토리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2막에, 신입사원 때부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IT에 어떻게 발을 들여놓게 됐는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컴퓨터를 전혀 모르고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삼성물산이라는 곳에서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을 많이 뽑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오게 되면 경영관리팀이나 인사관리팀을 갔었어요. 저는 이제 경영관리팀을 갔죠. 경영관리팀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실적 관리하고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엑셀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뭐 사업부별 실적, 부문별 실적, 팀별 실적 이런 거 막 뽑아가지고 계획 대비 실적 비교하고 뭐 이러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표를 많이 그리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나름대로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뚱땅거리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 이렇게 배워보고 책 같은 거 사가지고 한번 보고, 그 당시에 책이라는 게 정말 보잘것이 없었어요. 볼만한 책들이 거의 없었던 시절인데, 그런데 그게 이제 80년대 후반인데, 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넘어가면서 컴퓨터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계하고 미국계하고 컴퓨터 회사들끼리 표준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후지츠는 IBM하고 대형 컴퓨터에서 경쟁을 했고, 그리고 이 소형 PC도 다 경쟁 체제였습니다. 표준이 없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 초 넘어가면서 미국 업체들이 다 표준을 장악해요. 그래서 IBM PC가 표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PC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PC는 다 IBM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게 표준이 다 돼버리니까 이제 비표준 기종들은 시장에서 다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삼성은 비표준 기종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이제 삼성 SDI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 전관이었는데, 그 삼성 전관에서 NEC 계열의 PC를 조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 경쟁에서 진 PC들이 빠져나가니까 새로운 PC들이 들어오잖아요. 문제는 이 PC는 사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능숙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PC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게 당장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문서 작성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OE팀 이런 데서 막 열심히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와줄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컴퓨터 잘한다 그러면 계속 연락해가지고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저는 계속 이제 연락을 받게 됐어요. 제가 사업 부문에 관리팀에 속해 있었는데 계속 연락이 와요. 도와달라고. 사방으로 불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가보면은 뭐 코드 빠져 있고 이런 건 뭐 다반사죠. 아주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전부 이제 연락이 오니까, 나중에는요, 이제 우리 과장님이 저를 딱 불러요. 야, 너는 하는 일은 안 하고 맨날 남 도와다니면서 그 돌아다니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뭐 아는 건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매뉴얼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 매뉴얼을 틈나는 대로 저녁 때 남아가지고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이걸 먼저 나눠주고 공부를 시키면 그래도 전화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한 40페이지 정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쫙 뿌렸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연락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조금 여유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우리 사업부는 한 200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삼성 본관에 700명이 근무를 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그 카피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도움을 받을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력개발팀에 있는 과장님이 저를 딱 불러요. 당신이 만든 이 머티리얼이 굉장히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양이 적어서 이 회사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가 여럿 있으니까, 내가 모아줄 테니까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매뉴얼 풀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삼성물산에는 관심 분야 연구회라는 그런 사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의 힘을 얻어서 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해보겠다 그랬죠. 그래서 PC 매니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 이제 이 연구회를 등록을 하고 5명이서 그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완전히 일거리가 되는 거예요. 매일 저녁 남아가지고 늦게까지 하고 집에 가서도 새벽 1~2시까지 계속 타자를 치는 거죠. 그 당시에 컴퓨터 툴이라는 게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당시에는 레이저 프린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레이저 프린터 A4지 한 장 찍으면 1분씩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나오는데 1분씩 걸렸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아래 한글 1.52 버전이고 윈도우는 나오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때. 6개월이 걸렸어요, 5명이서. 그래서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가져갔어요. 그 인쇄하느라고 밤을 샜어요. 500페이지니까 500분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인쇄하느라고 밤을 샜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그 이제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한테 딱 들고 왔어요. 그 사무국 과장님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왔냐.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작품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돼. 이거는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면 가치를 몰라서 안 되겠어. 이거 2,000원씩 받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돈은 이제 관심 분야 연구회 기금으로 사용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의를 했어요. 700불을 딱 찍었습니다. 이런 책이었어요. PC는 내 친구. 이게 이제 그 A4 사이즈입니다. A4 사이즈로 500페이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책의 사이즈에 갖다 넣으면은 아마 800이나 9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700불을 찍었어요. 그래 놓고 실제로 이제 권당 2,000원씩 그 사무국에서 팔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언제 다 팔리나 그랬는데 2주일 만에 다 없었어요. 2주일 만에 다 나갔는데 재밌는 거는 한 50부 정도는 외부에서 사간 거예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애호분 아줌마도 오고요. 어떤 머리 까진 아저씨가 봉봉 주스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사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판을 하자는 거예요, 이걸. 정식 출판을. 그래서 회사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그거는 좋은 일이고 회사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이제 시간을 할애를 받고 5명이 다시 모였어요. 2달 동안 이번에 이제 정식 출판이니까 정말 교정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정 정보를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스펠 체커 기능이 없었어요. 우리가 결정을 내린 건 뭐냐면 모든 이 조판을 그 출판사에 시키지 않고 모든 거를 다 우리가 하겠다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열악한 툴로도 이렇게 대단한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판사에서는 이 겉표지 디자인하고 제본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전부 우리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갔죠. 이게 정식 출판된 이제 1992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책값은 되게 싸게 받기로 했어요. 보급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책값은 7,000원이었어요. 출판사에서 15,000원 하자 그랬는데 우리 7,000원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가 나올 거니까 이 인쇄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거 저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았죠. 제가 리더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갑론을박하다가 제가 결론을 냈어요. 야, 이거 처음에 시작한 거 자체가 남들 도우려고 좋은 일 하려고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돈 벌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좋은 일에 쓰자. 그래서 어디에 쓸까 하다가 아예 마음 바뀔까 봐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책 딱 넘기면 첫 장에 딱 나와요. 그래서 IT 시대에 소외되는 사람들, 그래서 낙도 벽지 어린이들, 장애인들에게 삼성전자랑 같이 조인트를 해서 PC랑 프린터를 사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광고가 딱 나갔죠. 1992년도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부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온라인은 없었고 다 오프라인이잖아요. 교보, 영풍, 종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6개월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기술 분야의 베스트셀러는 말할 것도 없고 문학, 소설, 역사 이런 데 다 포함해서 항상 5위 안에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총 팔려 나간 게 17만 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역대급 초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러니까 인쇄가 1억 원이 나온 거예요.
인세가, 총 인세가 1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 당시에 1억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강남 일대 20평대 아파트를 샀어요. 1억이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6억, 7억 되는 돈이라고 보셔도 돼요. 엄청난 돈이 인세로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약속을 지켰죠. 두 차례에 걸쳐서 한 50개 정도 되는 학교, 이런 단체 이런 데다가 기부를 했고, 몇 군데는 직접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증식도 하고,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뿌듯함, 자긍심과 행복감을 느꼈죠. 정말 젊은 나이에. 얼결에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게 언론에서도 우리를 막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스포츠 서울에 처음 나간 게 이제 스포츠 서울 출간인데, 여기 제가 있잖아요. 이게. 이 친구, 여기 같이, 이제 5명인데 1명이 빠져 있는데, 이 친구는 참고로 제 후배예요. 머리가 벗겨졌지만,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온갖 미디어에서 다 다루고요. 그때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아침마당에 해당되는 게 그 당시에 전국은 지금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생방송인데, 거기에 이제 20분 동안 출연도 하고, 거의 모든 미디어가 우리를 한 번씩 다 다뤘어요. 이렇게, 팬레터도 받았어요. 팬레터를 어린이한테 컴퓨터 받은 애들이죠. 이렇게 막 편지도 쓰고, 제가 대리 시절입니다. 괜찮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경험을 했고요. 이때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뒤늦게 뒷장에서 정리한 것처럼 정리가 됐지만, 이 당시에는 정리는 못했고, 단지 느낌상으로 저의 삶의 기둥이 되는 그런 키워드 2개를 얻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 2가지예요. 선한 영향력과 지식 나눔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출발을 해서 지식 나눔을 했더니 이게 계속 선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너지를 낸 거죠.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아주 폭발적인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 2가지 키워드뿐만이 아니고, 이 2가지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도 알게 됐어요. 선한 영향력은요, 우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선한 영향력의 열매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아주 맛있고 달게 열려요. 선한 영향력의 열매는 대단한 열매가 열립니다. 단 그것은 더디 열려요. 즉각적으로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디 열리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참아내야만 그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죠. 이게 선한 영향력의 원리예요. 그럼 지식 나눔의 원리는 뭐냐? 지식은 내가 나누려고 했더니 자꾸 혼자서 하다가 5명이 되고, 그리고 이것저것이 계속 추가로 생겨요. 그러니까 지식이 점점 커지죠. 지식의 사이즈 자체가 커져요. 제가 모르던 걸 많이 알게 돼요. 또 하나는 지식을 나눴더니 지식 나눔을 받은 사람들은 다 수혜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일 큰 수혜자는 바로 저였어요. 해보신 분은 압니다. 남을 가르쳤을 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수혜자냐, 가르쳐준 사람이 수혜자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중에 몇 %밖에 못 건져가요. 그런데 뭘 하나 준비해서 남을 가르치려면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남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던 지식들은 내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다 교정이 돼요. 실제로 남들한테 잘난 척했던 거를 이렇게 책을 딱 써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지식을 나눠준 사람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더라. 이게 저의 이제 삶의 깊숙이 뿌리를 받게 된 거죠.